아이테신과 류빌리티의 수다타임 수다타임 빵! 네, 월간 아리수, 돌아온 아리수. 설 전이죠. 네, 그렇죠. 설 전에 지금 촬영하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은 아마 설 연휴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아리수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류 기자가 저한테 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반도체가 요즘에 워낙 이슈가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네, 진행해 보시죠. 네. 요즘은 반도체 이야기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요. 맞습니다. 특히나 주식 없거든요. 반도체 없으니까 되게 소외감 많이 받는데.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맨날 그것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도 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현대차를 또 우리 류 기자가 네, 또 대박을 냈는데 물론 본인은 주식이 없지만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어쨌든 류 기자 영상 보고 현대차로 대박이 나신 분들이 적지 않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도 역시나 당연히 반도체가 제일 핫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국내 증시는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좀 변동성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는데 네. 특히나 이번 실적 시즌 이후에 좀 많은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네. 글로벌 빅테크들 실적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지난 실적은 다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는데 그럼 왜 주가가 저 난리냐? 그러니까 특히나 하이퍼 스케일러들 보면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AI 캐펙스를 더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 같으면 AI 캐펙스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주가가 막 올랐거든요. 그렇죠. 더 많이 시장이 투자 많이 커지겠구나. 하는구나. 근데 이번에 주가가 다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쟤들 이제 돈 버는 것보다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해 캐펙스를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 네. 2천억 달러 이야기했고, 메타가 작년에 6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600억에서 650억 달러. 올해 이야기한 게 1130억 달러. 거의 더블로.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은 이거 군비 경쟁이 여기서 멈추면 죽는다. 어차피 투자를 안 해도 죽는다. 그래도 하다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이제 시장은 야, 니네 무리하는 것 같아. 이제 저렇게 투자하다가 큰일 난다. 자,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기업들은 숫자가 잘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막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같은 걱정이 드니까 이제 주가가 밀리고 있고 또 최근에 에이전트 AI 맞아요. 네, 몰트북. 그렇죠. 몰트봇 이제 오픈클로우라고 또 이름 바꿨어요. 그쵸. 처음에 이제 클로드봇이라고 했다가 이제 몰트봇으로 바꿨다가 이제 엔스로픽에서 야, 너 뭐 클로드 그러니까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오픈클로우로 바꿨는데 이게 또 이제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 그러니까 세스 업체들을 이제 주가를 박살을 냈는데 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캐펙스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메모리 많이 사고 네. 그러다 보면은 환전 믹스 우리나라 기업들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사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너무 커요. 근데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투자자들의 고민이 그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아니 증가율이 너무 가파른데 이거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게 지속이 될까? 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1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 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고 일단 2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기울기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럼 기울기가 꺾이면 주가에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지금 시장이 특히나 메모리 가격이 우리 시장 예상치를 항상 지금 넘어서 왔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는데 적어도 일단은 올해까지는 업사이클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제 내년 사이클, 그러니까 2027년에 대한 전망이 올해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냐, 내년에도? 그럼 또 올려? 그럼 이익률이 뭐 70%, 80% 가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이 있겠죠. 그게 결국 올 하반기 시장을 좌우하는. 네. 이제는 뭐 상반기, 하반기 이것도 중요한데 당장 이제 3월, 4월도 모르겠어요. 이제. 아니 이렇게 너무 급하게 땡겨버리니까 EPS가 여기서 더 올라갈 만한 룸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TSMC의 이익률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이젠 새로운 신세계입니다. 사실 이건 캐펙스 투자를 빅테크들은 엄청 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뭐 네. 메모리가 항상 이제 사이클 산업이다 네. 보니까 몇 년 전에 사실 우리가 고급가행 한번 왔을 때 네. 고생을 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향적으로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메모리 업체들도 좀 마음이 조금 불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메모리 업체들도 이제 지금 보면 빅테크 메모리 구매 담당자들이 다 지금 한국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호텔 잡고 계속 와서 쪼르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한 몇 년마다 반복하는 패턴이거든요. 2017년, 18년 슈퍼 사이클, 그때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도 똑같이 했어요. 허군나라 와가지고 이제 뭐 한국 메모리는 최고의 파트너고 뭐 우리는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막 이렇게 해놓고 막 투자시켜놓고 나중에 미안한데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까지 투자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그때 네. 하이닉스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맞아요. 네. 그게 2017년에서 18년 가면서 이게 영업이익이 9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렇단 말이에요. 빅테크들은 막 투자 엄청 할 거야. 니네가 투자를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못 짓잖아.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사실 투자하고 나면 백도가 없거든요. 그쵸. 어쩔 그렇잖아요. 수 없죠. 그때. 일단 이제 대규모 장치 산업은 투자하고 나면 이게 적자가 나도 돌리는 게 나아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항상 사이클이 이렇게 끝났거든요. 90년대 PC 사이클도 그랬었고, 2010년대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도 그렇게 끝났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거죠. 또 얘들 또 지금 눈탱이 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투자시켜놓고, 자,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데, 사실 이제 톤이 점점점 이렇게 이제 약해지는 것도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3사 남았지만, 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서로 그렇잖아요. 욕심도 나고. 눈치 게임 하고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공급 부족이면 이제 중국 기업들한테 룸을 주는 거니까. 자, 이것 때문에 점점 이제 톤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번 사이클도 그렇게 끝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올해는 버티자. 올해는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하이닉스 분들 부럽습니다, 사실. 엄청난 성과급. 그렇죠. 네. 연봉의 1.5배라고. 네, 맞아요. 네. 뭐 다시 실적 이야기 조금 하자면, 실적 발표 나오고 났을 때 이번에 AMD가 좀 약간 화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적이 좀 괜찮았잖아요. 물론 뭐 가이던스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살짝 뭐 흔들리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AMD 같은 경우는 MI 시리즈가 사실 핵심인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너무 약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CPU 얼마나 팔았어요. 사실 PC 얼마 팔았어요. 이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GPU인데, 엔비디아의 GPU를 얼마나 얘가 좀 마켓시어를 가져올 수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개발단에서 보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들어보면, MI40 시리즈, 그러니까 MI400, 450 시리즈는 꽤 잘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루빈 GPU 성능을 당초보다 계속 스펙을 높이면서 이번에 마이크론이 이것 때문에 나가게 된 거 아니에요? HBM4가. 그런 흐름들 보면 일단 40 시리즈는 보자. 잘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이번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우니까 주가가 지난 금요일 17% 가까이 빠졌죠. 후반에. 좀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AMD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ASIC 업체들,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쪽에서 더 많이 뺏어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뭐 아이디어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엔비디아도 지금 뭐 루빈이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ASIC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커지게 되면은 우리 메모리 업체들은 사실 꽃놀이패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아마 국민소득이 4만 불 시대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파운드리라는 게 우리 지금 엄청난 고부가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TSMC도 2019년이라는 한 해가 없었다 그러면 달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TSMC의 그 웨이퍼 장당 가격 있잖아요. 그게 결국 매출 성장 이유라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9년 이전까지 15년 동안 웨이퍼 장당 ASP가 연평균 0.8%밖에 안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게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이게 고부가 산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완전히 제압했죠. 삼성 파운드리를 완전히 제압했고 독점 구조를 갖추었고, 그때부터 이제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패키징 단에서 기술이 별로 안 중요했는데, 이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코어스. 사실 코어스 나오기 전에는 팬아웃 WLP라고 해서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 사실 그것 때문에 애플칩 다 가져간 거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생기면서 완전히 달라졌는데, 2019년 이후로 지금까지 한 5년, 6년 정도잖아요. 이때 연평균 성장률이 ASP가
15.2%. 15.2%. 지난 15년 동안 0.8% 증가하던 게 엄청난데. 독점 구조가 되고 이제 기술 변곡점이 오니까 이게 15.2%인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AI 혁명 진행되면서 이게 훨씬 더 빨라지고 있어요. 네, 가파르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이게 2019년이라는 기점을 계기로 파운드리가 그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진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메모리가 2025년을 기점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야, 그러면은 이게 변곡점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수익률이 바뀌던 게 한동안은 플랫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커스텀 메모리라고 하죠. 메모리가 이제 범용이 아니라 스페셜티화되고 그거보다 더 넘어서 이제는 메모리가 파운드리화된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범용 제품의 비중이 축소가 되고 이제는 주문형 제품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이제는 업황에 따라서 이런 변동성들이 적으니까 기업 밸류에이션, 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야,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최근에 주가가 좋은 게 단순히 그냥 붐이 올라와서 간 게 아니라 체질 개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나요? 네. 지금 주가가 오른 거는요. 순수하게 EPS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두 회사의 합산 이익 전망이, 올해 전망이 100조였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두 회사의 합산 이익 전망이 300조까지 늘었습니다. 3배가 늘었어요. 그러면 우와. 주가가 3배가 돼도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올해 포워드 PER로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PER이 8배대로 떨어져요. 오히려 지금 8, 9배로 떨어집니다. 이익이 그만큼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멀티플 리레이팅에 대한 논리는 EPS가 어느 정도 캡을 치고 그 다음에 주가를 더 땡길 때 가는 논리죠. 지금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갈 길이 구말리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야. 근데 이거 네. 보고 흥분하셔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사시면 안 되고요. 네네. 이게 시장이라는 거는 이게 또 한 번에 이걸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굉장히 작은 또 파동들도 있으니까 또 투자의 판단은 좀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듣다 보니까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계속 질문하시는 거죠? 네, 제가 물어볼 게 이만큼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이번 시간도 류종원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하시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빅테크 실적이랑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메모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이퀄 메모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메모리가 이렇게까지 뜰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엔비디아의 그런 GPU에 들어가는 HBM 때문이잖아요. HBM4 관련해서 최근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까지 해서 3사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HBM4 관련된 뉴스 흐름들을 보면요. 너무 상반된 내용들이 막 나오니까 이게 방향을 잘 못 잡을 수 있어요. 갈피를 좀 못 잡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제일 최신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한 70% 정도 HBM4 납품할 거다. 엔비디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30% 납품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마이크론은 탈락된 빵? 네,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일단 이제 굉장히 그럴듯한데 일단 그 HBM4 밑에 제일 밑에 베이스 다이가 들어가잖아요. 로직 칩이 들어가는데 이건 사실 엔비디아의 잘못이에요. 왜냐면 당초 HBM4에 대한 스펙을 제시를 할 때 메모리 3사한테 제시를 할 때 10기가 bps 정도 맞춰달라 속도를. 원래 뭐 한 9.5기가 bps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HBM3E 때가 아마 한 8.5기가 bps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9.5 맞춰줘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이거를 베이스 다이를 기존 메모리 공정을 썼어요. 그래서 그 정도 속도는 뭐 9.5기가 bps 정도, 뭐 10기가 bps 정도는 기존의 메모리 공정 라인, 그 플래너 타입이라고 하죠.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고 SK 하이닉스는 TSMC의 팹을 썼어요. 그래서 10나노, 12나노의 핀팻 공정을 쓰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어차피 자기네들 파운드리 노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4나노 핀팻으로 완전히 오버스펙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엔비디아가 보니까 이게 베라루빈 아키텍처가 생각보다 너무 성능이 좋게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10기가 bps로 맞춰줘. 그래, 마이크론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11기가 bps로 맞춰줘 라고 하니까 기존의 메모리 플래너 타입으로는 힘든 거죠. 안 되겠네요. 핀팻 파운드리로는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도 여기서 되게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웨이퍼를
12나노를 썼잖아요. 그쵸. 근데 삼성은 어차피 4나노라서 속도 맞췄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처음부터 오버스펙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 11.7GBps를 맞춘 거예요. 루빈 GPU에 들어가는 게. 이야.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기존 이걸로 베스타이를 지금 이제 막 의뢰를 해서 파운드리 의뢰하고 하면 이게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크론은 그냥 HBM4는 이제 포기하는 걸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마이크론은 이제 세대인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라 CPU 있잖아요. 베라 CPU 주변에도 메모리 모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캠이라는 LPDDR을 수직으로 쌓는 거. 그러니까 HBM은 DDR5를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하는 거잖아요. LPDDR을 수직으로 연결해서 쌓는 요게 이제 약간 마일드한 HB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몰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가 공급이 부족인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크론한테는 소캠을 몰아주고 소캠2죠. 그리고 이제 HBM4는 루빈에 들어갈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7, 삼성전자 3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HBM4에서도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좀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월 29일 날 두 회사가 1시간을 두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진행했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때 이제 하이닉스가 자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21일 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하기로 했다가 삼성전자 1시간 앞으로 딱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전후쯤에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요 이슈가 좀 직결된 것 같아요. 근데 두 회사 다 뭐 최근에 뭐 사업도 잘하고 주가도 좋긴 한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원시 D램 투자 이야기 있었거든요. 뭘 뭐 10만에서 12만 장까지 뭐 확대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면 사실 메모리 가격 상승 사이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좋진 않죠. 이게 기사가 아마 한국경제신문의 강혜령 기자 그리고 저희 채널에도 반친자로 이제 간혹 나오고 했었는데 강혜령 기자가 이제 단독 한 건데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할까? 왜냐하면 원시가 10만 장에서 12만 장이면 기존 삼성전자가 전체 캐파가 한 월 66만 장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12만 장 정도면 거의 18% 캐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빗 그로스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게 공급이 많아지면 또 가격은 또 주춤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당장 뭐 투입돼서 웨이퍼가 막 튀어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보통 사이클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이런 흐름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할지 아니면 이게 하나의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를 우리 강 기자가 약간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건지 이건 조금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뭐 메모리 가격도 오르는데 또 플래시도 오르잖아요. 네. 플래시 가격도 이렇게 오르는데 플래시 메모리 업체들은 보면 거기도 이제 캐펙스 투자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일단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우리는 보통 이제 메모리라고 하지만 보통 D램이 한 7, 낸드 플래시가 한 3 정도 돼요. 전체 시장에서.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메모리 시장이 한 2,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7대 3. 요즘에는 낸드 플래시가 한 8대 2까지 밀렸어요. 그런데 이제 D램은 딱 3, 4밖에 없잖아요. 그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 4인데 낸드 플래시 플레이어는 좀 많아요.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있고 일본의 키옥시아 있고 키옥시아하고 그리고 또 그 웨스턴 디지털의 샌디스크 이런 회사 사실 샌디스크는 키옥시아하고 거의 같은 회사인데 아닌 그러니까 거기 라인들만 이제 별도 이제 몇 개를 팔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YMTC라는 회사도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담합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낸드가 최근에는 좋지 지난 25년 동안 낸드는 거의 사실 디플레였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가격이 별로 안 오르고 약간 미들 싱글 정도 오르는 그 정도 제품이었고 항상 그리고 공급이 넘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투자 많이 하는 회사들이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은 생존 편향은 이제 투자를 안 해야 사는구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강하죠. 근데 플래시 관련해서 요즘 들어보면은 우리가 메모리가 이렇게 많이 뜬 데는 HBM 역할이 컸잖아요. 네. 근데 요즘 HBF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HBM이랑 HBF가 좀 뭐가 다른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일단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아파트처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D램 자체는 그냥 단독주택이에요. D램이라는 구조가 한 개의 트랜지스터와 한 개의 커패시터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쫙 만들어서 이걸 수직으로 만들어서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존의 낸드 플래시는
3D 낸드라고 해서 지금도 200단, 300단 돼요. 데이터 셀이 웨이퍼 한 장 위에다가 200단, 300단 셀을 쌓아요. 그러면 이게 자체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HBF는 이 아파트들을 또 수직으로 쌓아서 네, 수천 단으로 이제 데이터 셀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3D 낸드를 또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해서 만든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낸드 플래시는 D램보다는 속도가 떨어지죠, 현저하게. 근데 낸드 자체에서 또 밴드위스를 높여서 대역폭을 높여서 속도를 굉장히 빠른 낸드를 구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HBF 기술이 좀 발전하면 HBM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HBM의 속도를 낸드가 아무리 3D로 쌓는다고 해도 그 속도를 따라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AI 인프라가 굉장히 고도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아주 빠른 거, 아주 느리고 싼 거, 요거만 필요했는데 중간중간에 약간 속도도 좀 빠르고 이제 가격도 좀 싼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틈새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시장이 커지는 만큼 메모리별 원하는 세그먼트도 굉장히 그럼 다양화되는 맞습니다.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새로 메모리 층위들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에 CS 2026에서 젠슨왕이 AI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추론, 이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를 구현하려면 장기 기억이 중요하다. 그 장기 기억이 KV 캐시, 키 밸류 캐시라는 데다가 이 KV 캐시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층위가 필요해진 거죠. 그게 ICMS, Inference Context Memory Storage인데, 자, 이거를 HBF로 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HBF 기술이 지금 준비가 안 됐어요. 2028년이 돼야 양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낸드 중에서 제일 성능 좋고 빠른 거, 그걸 쓰려고 하는 거죠. 방금 또 추론 말씀하시니까 구글 또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TPU V8에서는 HBM 빠진다는 이야기도 막 있던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는 팩트 여부는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맥락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TPU를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왜냐면 구글 자체적으로도 써야 되고 그리고 구글 TPU를 원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구글이 TPU를 외부에 안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외부에 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여기 필요한 게 HBM이 필요하죠. 네. 근데 HBM이 지금 엔비디아 것도 타이트하잖아요. 없죠. 네. 그러면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HBM 없이 어떻게 뭔가 구조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조금 여유가 있는 메모리, 뭐 DDR5나 아니면 LPDDR5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그러면 써야 되는데 그러면 속도가 느리잖아요. HBM보다 속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해서 고안을 하고 있죠. 이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추론 칩이든 AI 칩은 어쨌든 HBM 없이는 구현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구글은 그거를 뭐 소프트웨어나 다른 기술로 그럼 보완하겠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없으니까 개발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죠. 북한이 미국 제재 받으니까 원유 수입이 중국이 찔끔찔끔 주는 거 빼고 못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를 떼서 차를 굴리는 거죠. 그게 목탄차라고 합니다. 목탄차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사실 구글이 지금 메모리가 엔비디아 비해서는 사실 어떤 협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별도 렉을 그냥 D램으로 잔뜩 만들어버리고 이런 이제 CXL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커버하겠다. 그리고 광통신을 써가지고 속도를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 HBM 있으면 HBM 쓰는 게 나아요.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애들이. 역시 결핍에서 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가 나오긴 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메모리 관련해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우리 류 기자가 ESS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글로벌 ESS 시장이 지난해 얼마나 커졌고 그리고 올해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글로벌 ESS 시장이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한 80%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어느 나라 특정 국가에서만 많이 성장을 한 게 아니라 북미, 유럽, 중국, 우리나라까지 전체적으로 다 컸어요. 특히나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 3사를 포함한 배터리 업체들은 지금 전기차에서 까먹었던 걸 여기서 빨리 메이크업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전기차 시장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 대비
ESS 시장이 한 절반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3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엄청나게 빠르네요. 그렇죠. ESS보다 전기차 배터리가 3배 컸는데 작년에는 2배.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메이크업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안 커질 게 지금 뻔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ESS 같은 경우는 이제 LFP로 가는 게 어느 정도 스탠다드로 잡혔어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금 ESS용 라인은 있지만 여기에서 LFP 전용 라인은 지금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LG엔솔이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정도 양밖에 없고 SDI는 LFP를 아직까지 생산을 못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미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국내에서도 이제 상반기부터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ESS 시장이 커지더라도 우리나라 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사실 못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일단 ESS 그러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이나 이런 쪽에서 전기가 생산되면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필요할 때 보내준다. 약간 이런 컨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보면 데이터 센터 쪽에서 특히나 AI용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전기 수요가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 갑자기 많이 필요할 때는 뭐 100이라는 게 필요해졌다가 또 필요 없을 때는 뭐 2, 3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그 버퍼를 사실 ESS가 담당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전기에.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건 사실은 굉장히 균질한 그런 전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쩔 때는 많이 필요하고 어쩔 때는 낮게 필요한데 거기에 일정하게 공급을 해주려면은 ESS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S 자체도 아직까지는 시장도 별로 안 크고 업체들이 많이 생산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크게 막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3, 4만 어떡할 거냐, 전기차가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공개 시장을 열어가지고 1차 입찰을 했었고 올해도 최근에 2차 입찰을 했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ESS 산업 자체를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중국 업체들은 매년 막 200%, 100%씩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LG엔솔이랑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0%대 성장을 채 못했어요. ESS만으로 볼 때. 전기차 빼고도. 네. 이건 좀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전 세계 지금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이 전부 다 ESS를 향해서 지금 다 달려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CATL이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엔솔이랑 SDI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장에 막 진입한 SK온 같은 경우에도 빨리 성장률을 높여야 돼요. 근데 성장률을 높이려면 공급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한 공급처가 아직까지는 크게는 없고 그럴 때 정부에서 먼저 한번 길을 끄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개 시장을 통해서 이번에 2028년도까지 빨리 보급을 하고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많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은 약간 학을 한번 뗀 적이 있어가지고 네. 거의 이제 의도적으로 좀 안 봐서 제가 예전 업데이트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전기차용 배터리 비해서 ESS 쪽은 굉장히 쉽고 사실 그냥 뭐 기술적인 혜자도 그렇게 크지 않고 대충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실 ESS가 이렇게 메인스트림도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들이 여기에 뭔가 어떤 시장이 커지는 것만큼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는 이게 생각보다 기술적인 혜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 배터리 셀의 문제인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배터리 셀이 가장 커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3원계는 폭발성이 있다 보니까 ESS에 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공식으로 지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LFP에 대한 그런 수요도 많고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국내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3원계에 강하다 보니까 소화라든지 아니면 BMS를 통해서 뭔가 좀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메이크업 해보자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통한 거예요, 사실은. 워낙 예전에 삼성 SDI랑 LG엔솔이 LG화학 시절에 ESS 관련된 대형 화재 사고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LFP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인식이 자리 잡았고 그만큼 이제 그런 우리 업체들은 후발주자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강점으로 내세워야 되는 거는 셀 측면에서는 우리가 후발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화 기능이라든지 뭔가 부가적인 기능은 우리가 중국 업체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LFP와 우리가 거기에 맞는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지금 많이 어필을 해야 되고요.
이걸 사실 지금 엔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엔솔은 이제 테슬라로 공급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테슬라 어떤 쪽이? 휴머노이드 쪽인가요? 아니면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를 ESS 지금 공급을 합니다. 예. 지금 전 세계 ESS 시장에서 셀 공급은 CATL이 1등이에요. 근데 여기에 시스템은 테슬라가 1등이고요. 근데 왜 CATL이 1등이냐면은 테슬라 ESS 물량을 다 CATL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셀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은 굉장히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LFP가 없어서 못 넣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LFP 셀도 있고 생산도 미국에서 직접 하고 있고 이거를 테슬라에 공급하게 되면은 이제 IRA 보조금도 다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좋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엔솔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일을 열게 됐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7.2GW 정도의 지금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GWC를 먼저 공급을 하고 여기서 잘 되면 6.2기가도 우리가 추가로 넣어줄 수 있게 해줄게라고 지금 미국 업체랑 이야기가 됐거든요. 근데 그 업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국을 대체해서 받을 곳이 SK온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SK온도 지금 잠재적인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갖춘 상황이죠.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약간 SDI가 불리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공개 입찰을 하는 시장에서도 지금 1차 때 SDI가 80% 가까이 한 70몇 %를 차지를 했거든요. 거의 독식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다들 놀랬던 게 뭐냐면 3원계예요. LFP가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2차 공개 입찰할 때도 3원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저가 수주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는 1차 때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2차 때는 가격 지표를 낮추고 그 가격 외에 대한 지금 평가 지표를 높여놨거든요. 그러면 SDI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SDI도 부랴부랴 지금 LFP 개발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고 국내에도 이제 그 라인을 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우리가 LFP라는 배터리 셀 문제만 해결하면 일단 기술적으로 중국하고 뭐 대등하게 하는 건 큰 문제 없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뭐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LFP를 통해서 뭐 이거를 전기차 했을 때는 폭발력을 높인다라든지 여러 가지 성능 개발을 많이 해놨는데 ESS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균등하게 충만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 안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나 중국이나 그렇게 기술적 격차가 있는 상황은 아니죠. ESS가 뭐 좋은 거는 알겠는데 좀 이제 우리 류 기자가 별로 하기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전기차 쪽은 어때요, 그러면? 전기차 쪽은 사실 작년에도 성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전기차 작년 시장만 보더라도 한 30% 이상 성장을 한 상황이고 이게 성장 둔화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공급 과잉이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배터리 업체들이 힘들어진 거는 이게 성장세가 꺾여서 아니면 시장이 둔화돼서 이렇다기보다는 중국 업체들이 공급 과잉이 일어나다 보니까 값싸게 엄청 밀어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국산 배터리를 쓸 이유가 별로 없어졌던 거예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고, 뭐 아시겠지만 벤츠, BMW, 폭스바겐이 전기차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다 보니까 저가 배터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CATL, BYD 이런 걸 많이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들을 키우고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철퇴를 한번 가했고 올해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규제를 만들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배터리 업체들, 중국 업체들이 힘들어진 상황인데 여긴 그러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힘들어졌다는 거는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도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성장세의 그래프가 조금씩 점점 둔화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작년 9월 달로 이제 결국에는 보조금을 없앴잖아요. 10월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가 11월부터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속도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그 4분기 실적도 안 좋았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긴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많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유럽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왜 늘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만들기로 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스물스물 살아나기 시작했던 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에요. 이게 EU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EU에 있는 각 국가들 있잖아요. 각 국가들이 모르게 지원금을 지금 계속 주고 있어요. 뭐 스페인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지금 주고 있었는데 특히나 영국이 되게 많이 줬고 근데 이게 올해는
공식적으로 이제 조만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늘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많이 못 볼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현대자동차, 기아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데 배터리 업체들, 쉽게 말하면 셀 3사가 공급하는 거는 이쪽보다는 북미가 훨씬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한동안 미국에 거의 올인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모든 공급사들이 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렇게 갔던 건데 이 유럽 업체들은 대신에 값싼 배터리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래도 올해부터라도 한 1, 2년은 그래도 계속은 중국 배터리에 거기에 대한 수혜를 많이 입을 건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북미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가 안 좋으면 ESS로 메이크업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는데 그게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린 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SS와 전기차의 시장 규모가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크고 또 하나는 전기차는 자주 바꿔요. 차를 사면은 빨리 바꾸는 사람 3년, 5년, 10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근데 ESS는 배터리 공급을 한번 하고 나면 오랫동안 안 바꿉니다. 메인터넌스도 훨씬 쉽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회전율이 낮다 보니까 ESS로 커버할 수 있는 그 전기차의 손실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금 유럽의 뭐 폴란드나 체코 쪽에 사실 현지화해서 많이 공장을 지어놨잖아요. 요즘은 그런 쪽은 가동률이 괜찮나요? 가동률이 안 좋죠. 이게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20%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요. 뭐 LG온솔 같은 경우에도 사실 터키에서 합작사를 만드는 것도 지금 사실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이제 뭐 포드랑 SK온이 합작 만들었던 거 지금 없앴죠. 그리고 이제 LG엔솔도 GM이랑 먼저 앞서서 공장 하나 합작 없애버렸고 또 완전 최근 보도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랑 같이 만들고 있었던 공장도 이제는 합작했던 그 지분을 사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LG엔솔 입장에서는 합작 공장의 지분, 나머지 지분을 $100에 사왔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사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스텔란티스가 그 공장을 포기할 만큼 공장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국 전기차 업체들이 판매량이 올해는 거의 뭐 반토막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빅베스를 해버려서 손실을 빨리 털어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지금 받아오는 엔솔, SK온 여기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할 거냐인데 그 방식을 지금 ESS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덕분에 사실 현대차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도 했고 네네. 그리고 사실 류 기자가 이제 CES 현지 가서도 사실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직은 수량이 굉장히 작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또 꿈을 먹고 자라니까. 그렇죠. 그 휴머노이드용 이제 배터리 쪽이 뭐 향후에는 굉장히 이 전고체나 이제 하이엔드 쪽으로 좀 기대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각광받겠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없던 시장이다 보니까 완전히 플러스 알파 되는 거죠. 순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전고체예요. 지금까지 전고체가 대량 양산된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많이 기대를 하는 건데 사실 수량 자체는 엄청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전기차랑 이 휴머노이드를 봤을 때 배터리 용량으로 따지면은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과 휴머노이드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를 전기차만큼 많이 팔아야지만 그만큼 이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전고체 배터리는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출보다는 순익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고 SDI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일단은 27년도 바로 내년부터 양산한다고 하니까 아틀라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엔솔은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들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까지 대량 양산 계획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휴머노이드가 한 줄기 빛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휴머노이드용 배터리는 전고체 쪽으로 거의 방향을 잡았다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LFP 여기도 LFP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LFP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효율이 높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물리적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휴머노이드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불리해요. 휴머노이드에 쓰는 배터리들이 이 몸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거우면 무게중심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기술력이 그 부분까지 다 보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벼우면서 최대한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 이런 걸 찾고 있는데 거기에 잘 맞는 게 전고체.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또 효율도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전고체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좀 약간 불리해졌었던 그런 소재 업체들도 조금은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결국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는 결국 삼성 SDI가 제일 주목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SDI 입장에서는 사실 최근에 작년 실적이 안 좋거든요. 작년 실적도 안 좋고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작년에 3사를 따져봤을 때 공급량이 유일하게 준 곳이 SDI예요. 아무리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엔솔이랑 SKO는 그래도 공급량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공급량 자체도 약 7%가량 줄었기 때문에 좀 뭔가 타겟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ESS도 뭔가 지금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 지금 전고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고체는 자동차보다는 휴머노이드 쪽에 상용화가 더 빠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훨씬 빠를 겁니다. 이게 자동차용 배터리 상용화가 왜 어렵냐면은 하나당 들어가는 셀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이 셀 생산하는 것도 힘들지만 연결하는 것도? 그렇죠. 이걸 관리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하나만 뻥 넣어도 전체가 다 뻥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휴머노이드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교환형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의 모듈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뻥 나면 이것만 갈아 끼우면 되다 보니까 관리가 훨씬 쉽다 보니 아무래도 전기차보다는 요 휴머노이드 쪽으로 먼저 지금 양산할 거고 여기서 잘 되면 이제 단가도 많이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업체들의 좀 수익성도 높아질 거고 그런 걸 지금 많이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쪽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거 뭐 중국 업체들도 사실은 견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반고체를 통해서 지금 반고체 전기차가 나오거든요. 걔네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기술력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글로벌리 지금 봤을 때 도요타와 SDI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SK온과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방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따라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대량 양산 계획만 보더라도 1, 2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두주자는 아마 SDI가 될 것 같고 두 업체들도 근데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일단 뭐 주목할 만한 소부장 밸류체인은 소부장 밸류체인이요? 네. 많은 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어쨌든 ESS 관련된 이제 소재들을 만들 수 있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지금 뭐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배터리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제한적으로 큰 업체들은 사실 표하지 않고 또 이제 안 좋은 쪽이 이만큼이고 좋아지는 쪽 요만큼이면 네. 사실 이게 주가는 좀 잘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 다 했습니다. 네. 네, 또 한 달 동안 또 꽉 채워서 또 이제 월간 아리수 다음 달에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